2016년 11월 3일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외딴 농장. 사람이 아무도 지나다니지 못하는 넓은 농장이었어요. 그곳의 한 컨테이너 안에서 탕탕 두드리면서 살려달라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 컨테이너에는 수많은 자물쇠들이 잠겨 있었어요. 경찰들이 자물쇠를 부수고 들어갔을 때 실종된 지 2달 된 여성이 목은 개처럼 쇠사슬이 묶여 있었고 손발도 꽁꽁 묶인 채 발견됐어요. 경찰들이 구조하려고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실종자는 있었던 일들을 다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숨겨졌던 엄청난 비밀이 밝혀지게 됩니다. 이건 단순한 실종이 아니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Hello, welcome back to a new episode of Black Records. 오늘 사건은 꽤 유명한 사건이에요. 이 살인범을 생각할 때마다 저는 떡잎부터 달랐다라는 말이 떠오르는데요. 그만큼 아주 어렸을 때부터 상식적이지 않은 이상한 짓을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모든 세부사항은 뒤에서 천천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것들을 설명하기 전에 2016년 8월 31일 이야기를 먼저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이날은 32살 찰리 카버와 30살 카일라 브라운, 두 사람은 커플이에요. 친구들과 저녁 식사를 먹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카일라는 친구들한테 처음으로 남자친구를 소개하는 날이었기 때문에 너무 설레고 떨렸어요. 사실 두 사람은 만난 지 몇 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카일라가 엄마의 직장에 따라갔다가 그곳에서 찰리를 보게 된 거예요. 두 사람은 서로를 보자마자 내가 평생 함께할 사람 저 사람이다 하면서 서로에게 강하게 끌렸습니다. 그래서 만난 지 얼마 안 돼서 바로 같이 살게 됐고요. 두 사람은 사실혼 관계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카일라와 찰리 모두 주변 사람들에게 온화하고 성격 좋은 사람들로 알려져 있었어요. 만약에 약속에 늦는다거나 무슨 일이 생겨서 오지 못하게 되면 상대방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미리 알려주는 그 정도 예의는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두 사람이 약속 장소에 나오지 않았어요. 친구들은 뭐야, 카일라가 이럴 리가 없는데? 하면서 전화를 걸어봅니다. 근데 핸드폰이 꺼져 있었어요. 핸드폰이 꺼져 있는 건 찰리도 마찬가지였어요. 매일매일 엄마랑 통화를 했는데 며칠째 아들한테 전화가 오지 않는 거예요. 엄마는 너무 걱정됐지만 처음 며칠은 집에서 가만히 기다렸어요. 그러다가 9월 3일 직접 아들의 집을 찾아갑니다. 아파트 관리인한테 가서 우리 아들이 여기 사는데요. 며칠째 연락이 되지 않아요. 너무 걱정됩니다. 저랑 같이 가서 확인해 주시겠어요? 라고 말했고 아파트 관리인과 엄마는 그 아파트로 올라갔어요. 막 문을 두드리면서 찰리, 카일라 하고 불러보는데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문을 한번 이렇게 열어보는데 그대로 열리는 거예요. 현관문이 잠겨있지도 않았습니다. 집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엄마랑 아파트 관리인이 집으로 들어가서 안을 살펴보는데 조금 이상했어요. 보통 집을 비우거나 장기간 여행을 가면 중요한 필수품들을 챙겨가고 짐을 싸잖아요. 근데 그 집에는 처방받은 약, 렌즈, 안경, 옷 이런 것들이 다 그대로 있었어요. 그리고 카일라가 키우던 포메라니안 로미오가 혼자 덩그러니 있었습니다. 이 로미오의 밥그릇에는 사료도 없고 물도 없었어요. 카일라가 평소에 이 로미오를 정말 가족처럼 생각했기 때문에 절대로 이렇게 방치할 리 없었어요. 그리고 지하주차장에 카일라의 차는 그대로 있었지만 찰리의 차가 없었습니다. 사라진 차는 2002년형 폰디악 그랑프리 차량이었어요. 엄마는 이 모든 걸 보고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됐어요. 바로 경찰서에 가서 실종 신고를 하고 모든 가족들에게 이 사실을 알립니다. 찰리와 카일라의 가족들은 힘을 합쳐서 언론사에 연락하고 TV 프로그램에도 출연하고 페이스북에 카일라와 찰리를 찾습니다. 이런 페이지도 만들고 실종 전단지도 뿌리고 정말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하지만 아무 소식도 듣지 못했습니다. 카일라의 엄마 보비는 뜨거운 후라이팬에 물을 떨어뜨린 것처럼 그냥 증발해버린 것 같다고. 그 정도로 두 사람의 수사에 아무런 진전이 없었습니다. 카일라와 찰리가 마지막으로 사람들과 함께 있었던 날은 8월 29일이었어요. 이날 앤더슨이라는 친구 집에서 같이 밥을 먹었거든요. 그리고 식사 후에도 계속 연락을 하고 있었는데 8월 31일 이날 연락이 뚝 끊어졌어요. 경찰들이 31일의 행적을 찾아봅니다. 그날 찰리는 정상적으로 직장에 출근을 했고 퇴근하는 모습이 CCTV에 찍혔습니다. 근데 그게 마지막으로 목격된 모습이었어요. 경찰들은 두 사람의 실종에 대해서 진짜 실종이라고 단정짓진 않았어요. 이 두 사람이 휴가를 간 거고 일부러 연락을 안 하는 걸 수도 있다고. 그냥 이 세상과 연락을 끊고 정말 자유로운 여행 중일 수도 있는 거 아니냐고 말했어요.
이 말을 듣고 가족들과 친구들은 아니 절대 그럴 리 없어요. 걔네들은 우리가 걱정하게 내버려 둘 리가 없다고. 그리고 특히 카일라가 자기 강아지를 정말 아기처럼 생각한다. 그런 강아지에게 물도 사료도 없이 그냥 떠났을 리가 없습니다. 이 가족들은 온갖 상상을 다 했어요. 정말 교통사고라도 났나? 진짜 말없이 여행을 떠나버렸나? 아무 연락도 없고 단서도 없어서 정말 답답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정말 지옥처럼 타들어가는 마음으로 보냈는데요. 2016년 10월 1일 실종된 지 한 달 만에 갑자기 찰리가 페이스북을 업로드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날짜를 변경해서 업로드합니다. 예를 들면 10월 1일에 올린 건데 7월 1일 케일라가 임신했다. 8월 1일 집을 샀다. 9월 1일 우리는 결혼했다. 이런 식이었어요. 그리고 함께 있는 사진을 올리면서 우리는 괜찮다. 그냥 떠난 거예요. 이렇게 글을 올렸어요. 가족들이 몰랐던 사실 중에 하나는 8월 31일에 찰리가 실종된 후에도 페이스북으로 몇몇 친구들한테 계속 메시지를 보냈다는 사실인데요. 어떤 친구들은 돈이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우리는 괜찮다고 그냥 떠난 거고 우리가 어디로 갔는지 한 사람만 알 수 있다. 이런 이상한 메시지를 받기도 했습니다. 10월 1일에 게시글을 올리기 시작하면서 10월 한 달 동안 찰리가 올린 게시글이 50개가 넘었어요. 하루에 1개 이상의 게시물을 올리는 거죠. 그리고 말도 안 되는 폭력적인 밈이나 이상한 것들을 막 올리기 시작하는데 이건 찰리답지가 않았어요. 평소 찰리 말투도 아닌데다가 저런 게시글을 올릴 만한 성격도 아니었고 실종되기 전에는 페이스북을 자주 하지도 않았어요. 그렇다면 누가 찰리인 척 찰리의 페이스북을 이용하는 걸까요? 10월에 찰리의 친구가 도대체 카일라는 어디 있는 거냐 댓글을 다는데 범인이 답글을 답니다. 카일라는 남편 찰리와 있어요. 왜 그녀가 우리 모두와 아무 연락도 못하는 거죠? 그리고 도대체 당신은 누구예요? 범인이 말합니다. 그녀가 원하지 않아요. 그 말을 믿을 수 없어요. 저는 카일라를 잘 압니다. 카일라는 절대 이런 식으로 도망치지 않아요. 당신이나 카일라 둘 중 한 명은 적어도 사람들에게 살아있다는 걸 알려야 합니다. 범인은 우리가 괜찮다는 걸 알아야 할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어요. 라고 합니다. 실종되기 전에 찰리는 페이스북을 사용하지 않았고 카일라는 페이스북을 많이 이용했습니다. 근데 실종 이후에 카일라는 페이스북을 전혀 업로드하지 않았어요. 몇몇 사람들은 찰리의 페이스북을 업로드하는 사람이 전처인 니콜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찰리가 카일라를 처음 만났을 당시에 유부남이었습니다. 실종 당시에는 이혼 절차를 밟고 있었어요. 9월 11일 경찰들이 니콜을 인터뷰하는데요. 니콜이 그날 남편한테 연락을 받았는데 플로리다에 간다 했고 몇 시간 뒤에 싸웠는지 병원에 간다고 했다. 근데 이 시점에는 그 누구도 찰리와 카일라의 연락을 받은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연락을 받은 사람이 니콜인 거죠. 경찰들이 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수색영장을 발부받고 주변 사람들을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니콜의 핸드폰을 압수하고 페이스북 핸드폰 기록을 살펴보는데 아니 찰리한테서 받은 연락이 없는 거예요. 경찰 수사를 하는 동안에 여러 차례 남편한테 연락이 왔다고 했는데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10월 11일 니콜이 체포됩니다. 경찰을 사칭했기 때문이에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 10월 8일에 니콜이 AT&T에 전화를 걸어서 찰리의 위치 추적을 시도했어요. 이 AT&T는 SKT나 KT처럼 미국의 대표적인 핸드폰 통신사예요. 이 니콜이 경찰을 사칭해서 위치를 알려달라고 했고 AT&T 직원이 경찰이면 배지 번호를 알려달라 했는데 알려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경찰인 게 확인이 안 돼서 당연히 위치를 알려줄 수 없었어요. 이 통화가 끝나고 직원은 바로 경찰서로 전화를 겁니다. 지금 우리한테 전화해서 경찰이라고 위치를 알려달라고 한 사람이 있는데 정말 경찰인가요? 경찰들은 아니라고 답했고 전화번호를 추적해서 그게 니콜인 걸 알게 돼요. 결국 니콜은 이 실종에 아무런 관련이 없었어요. 도대체 왜 그런 거짓말을 하면서 수사에 혼선을 줬는지 아무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10월 14일 경찰들이 페이스북에 요청해서 카일라와 찰리의 모든 기록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걸 하나하나 살펴보는데 이 부부가 실종 전에 토드라는 남자랑 이야기를 많이 나눈 거예요. 그리고 카일라가 찰리한테 토드라는 이 남자가 우리한테 일을 제안했다 하면서 그를 만나러 가자고 이야기한 메시지도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사우스캐롤라이나 우드러프 지역에 있는 토드의 농장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이 큰 농장을 가지고 있는데 그 야외 작업을 해주고 돈을 받기로 한 거죠. 그리고 경찰들이 두 사람의 핸드폰 위치 추적을 하는데 8월 31일부터 9월 2일까지 그 농장 근처에서 신호가 잡혔습니다. 이게 두 사람이 마지막으로 핸드폰 신호가 잡힌 곳이었어요. 이곳은 두 사람이 살던 곳과 80km 떨어진 곳입니다.
그곳에 간 이후로 완전히 핸드폰 신호가 끊어졌어요. 경찰들은 이 시점에 두 사람이 이곳에서 사망했거나 아니면 핸드폰 전원을 꺼버렸거나 아무튼 무슨 일이 생긴 거라고 판단했어요. 이제 그 농장을 조사해봐야겠죠. 카일라와 찰리에게 일을 제안했던 토드라는 그 남자가 실제 그 농장 소유주였는데요. 무려 95에이커 크기의 농장이었습니다. 38만 4천 평이에요. 여의도보다 훨씬 큰 땅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넓은 시골의 농장 부지였어요. 경찰들은 이게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수색영장을 요청해놓고 헬기를 타고 그 농장 주변을 살펴보는데 나무가 너무 울창해서 잘 보이지 않았어요. 이 농장에 몇 채의 건물이 좀 떨어져서 있었고 태양광 패널 그리고 전자식 대문 그리고 곳곳에 이곳은 사유지입니다. 사유지 무단 침입 금지, 무단 침입 시 법적 처벌을 받을 것 이런 경고문이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2016년 11월 3일 드디어 수색영장이 나왔어요. 2개의 형사팀이 꾸려졌고요. 경찰들은 샅샅이 농장을 뒤집니다. 처음 도착한 곳에 2층짜리 차고가 있었는데 거기만 봐도 정말 이상했어요. 벽 곳곳에 족쇄, 무거운 사슬, 잠금장치 같은 것들이 정말 많았고 이 욕실 쓰레기통에서 붉은 갈색 머리카락이 발견됐는데 그게 카일라의 머리색과 일치했거든요. 계속해서 수색하는데 이 부지의 계곡 근처에서 찰리의 차를 발견했어요. 이 찰리의 차를 나뭇잎으로 막 덮어서 잘 보이지 않게 해놨습니다. 이 차가 발견됐으니까 찰리와 카일라가 아직 이곳에 있을 거라는 사실이 더 확실해졌죠. 그러다가 대형 컨테이너를 발견합니다. 컨테이너는 무려 5개의 잠금 장치로 단단히 잠겨 있었어요. 경찰들이 처음에 쇠망치로 이 자물쇠를 부수려고 하는데 갑자기 안에서 막 탕탕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경찰들이 손을 멈추고 귀를 기울입니다. 근데 안에서 카일라가 살려달라고 여기 있다고 외치는 소리가 들렸어요. 경찰들은 금방 꺼내주겠다고 전기톱을 가져와서 그 자물쇠를 막 자르는데 자물쇠가 정말 튼튼하고 너무 많아서 이걸 다 잘라내는데 20분이 넘게 걸렸어요. 이 당시에 카일라가 구조되는 영상이 정말 많이 퍼져서 이미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카일라에게 이 시간이 정말 길게 느껴졌습니다. 경찰들이 드디어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요. 컨테이너 안은 어둡고 덥고 답답했습니다. 맨 뒤쪽까지 이동했을 때 카일라가 있었어요. 목은 개 목줄처럼 쇠사슬로 감아서 벽에 고정돼 있었고 양쪽 다리, 손목 모두 쇠사슬로 묶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경찰들이 문을 열기 전에 탕탕 소리가 나서 안에 있는 걸 알았다고 했잖아요. 이 묶여있는 쇠사슬로 두드리니까 그런 소리가 난 거였어요. 카일라는 2달 동안 이곳에 갇혀 있었습니다. 엄청난 고통이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구조 당시에 침착하고 일관성 있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경찰들이 찰리는 어디 있냐고 물었고 카일라는 토드가 찰리의 가슴에 3발의 총을 쐈다고 말했어요. 죽은 찰리를 방수포로 싸서 트랙터에 양동이에 넣었고 저를 여기에 가뒀어요. 그 이후로 저는 찰리를 다시는 못 봤습니다. 토드는 그를 묻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여기에 여러 시신이 묻혀있다고 말했어요. 만약 경찰견이 수색하러 와도 자기가 뿌려놓은 고춧가루 때문에 걔들이 절대 못 찾을 거라고. 경찰들은 카일라가 괜찮은지 확인하기 위해서 병원으로 데리고 갑니다. 카일라는 가는 길에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처음 2주 동안은 다른 건물 안에 있었고 손은 등 뒤로 결박되고 발목은 묶이고 목에 쇠사슬이 감겨 있어서 거의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밖에 있는 컨테이너에 아까처럼 가뒀고 매일 오후 1시에서 3시 사이 그리고 5시에서 7시 사이에 컨테이너에서 꺼내서 다른 건물로 데려간 뒤에 때리고 성폭행했습니다. 심지어 토드는 자기는 강간은 안 한다고 말하면서 매일매일 그런 일을 시켰고 만약에 카일라 너도 쓸모없어지면 죽일 거야 라고 협박하면서 찰리가 묻혀있는 곳에 데려가서 너를 위한 무덤이 이미 준비돼 있어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토드는 이 카일라 한테 자기가 연쇄살인범이라고 자랑했다고 해요. 지금은 시체가 2자릿수인데 자기 꿈은 3자릿수를 만드는 거라고. 이미 그 다음 희생자로 홀리를 점 찍어놨다고 말했습니다. 이 홀리는 지난 10년 동안 자기랑 간헐적으로 불륜관계에 있는 여자라고 말했어요. 충격적인 건 이 카일라가 갇혀있던 그 컨테이너를 구입한 사람이 홀리거든요. 홀리는 이 컨테이너가 이렇게 사용되고 있는지 몰랐어요. 그냥 저장 창고로 쓰고 있는 줄 알았어요. 나중에 경찰들이 홀리를 만나서 인터뷰하면서 이 모든 걸 알려줍니다. 홀리는 평소에 토드가 정말 자상했고 자기를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느끼게 해줬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자신이 다음 희생자라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말문이 턱
막혔습니다. 토드는 카일라한테 너 언젠가 나한테 스톡홀름 증후군 생길걸? 이러면서 결국에는 자기를 좋아하고 행복해질 거라고. 나중에 방음 처리된 방이 딸린 집을 지어서 너랑 연인처럼 살 계획이다. 네가 착하게 굴면 너한테 살인 기술도 알려주고 내 파트너로 쓸 수도 있다고. 너가 이 부지를 관리하게 할 거고 내가 늙고 병들면 너한테 돈도 물려줄 거야. 이렇게 말했어요. 카일라와 찰리는 어떻게 알게 됐을까요? 2011년에 지인을 통해서 처음 만났고 그 이후에 페이스북 친구를 맺어서 가끔 연락을 주고받았다고 해요. 그러다가 이 부부가 돈이 조금 필요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토드한테 일을 좀 구할 수 있냐고 물어봅니다. 토드는 찰리랑 같이 우리 부지에 와서 잡초 제거하라고 농장 일을 제안했어요. 그래서 8월 31일 찰리와 카일라는 우드러프에 있는 시골 농장으로 갔어요. 이 농장에 도착했을 때 토드는 잡초를 제거해야 될 구역을 보여줬고 물품을 가지고 온다고 하면서 차고로 갔습니다. 근데 이 차고에서 총을 가지고 나오더니 망설임 없이 찰리의 가슴에 3발을 쐈습니다. 그리고 찰리의 시신은 그 농장에 묻힌 채 발견됐습니다. 카일라를 구조하던 당시에 다른 경찰들은 토드를 신문하고 있었는데 찰리를 죽였다는 사실은 몰랐고 이 마지막으로 핸드폰 켜진 위치가 토드의 농장이라서 인터뷰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인터뷰 중에 다른 경찰들에게서 카일라를 구조했고 찰리의 시신도 발견됐다고 연락을 받게 됩니다. 그 즉시 토드를 체포했어요. 토드는 정말 자기가 평생 체포될 일 없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체포될 때 정말 당황했거든요. 이 토드 코랩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토드 코랩은 1971년 3월 7일 미국 플로리다주 포트 로더데일에서 태어났어요. 토드가 태어났을 때 친아빠 윌리엄은 다른 여자와 데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이 아이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는 여자에 미친 인간이었어요. 엄마 레지나는 이 바람기에 진절머리가 나서 토드가 2살이 됐을 때 이혼하게 됩니다. 아빠가 누군지 기억하지도 못할 때 헤어지게 된 거예요. 이 레지나는 정말 예뻤어요. 그래서인지 금방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계부에게도 2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총 5식구가 함께 살게 됐어요. 자라면서 토드와 계부는 계속 마찰이 있었어요. 제가 영상 앞부분에서 이 범죄자를 보면 떡잎부터 달랐다는 말이 떠오른다고 했죠. 토드는 어렸을 때부터 악마 그 자체였어요. 수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일단 친구가 전혀 없는 외톨이였습니다. 친구들이 왕따를 시킨 게 아니라 자발적 아싸였어요. 친구를 원하지도 않고 사람을 좋아하지도 않았어요. 토드가 유일하게 사람과 교류할 때는 화내거나 폭력을 휘두를 때뿐이었어요. 한 번은 초등학교 때 스쿨버스를 타고 가다가 이 옆자리에 앉은 여자애랑 말다툼이 난 거예요. 그때 토드는 자기 가방에 있는 가위를 꺼내서 이 여자아이 허벅지를 찔러버립니다. 초등학생 가방에 가위가 왜 있냐고요. 그리고 동네를 다니면서 다른 아이들을 다치게 하고 친구들의 숙제를 망쳐놓고 비비탄 총을 이용해서 동네에 있는 강아지나 고양이들을 쏴서 다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잔혹한 살인범들을 보면 살인 이전에 동물학대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토드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느 날 도마뱀이 키우고 싶어져서 엄마한테 도마뱀을 사달라고 합니다. 엄마는 지금 집에 있는 금붕어 관리하는 것도 힘들다. 근데 또 무슨 동물을 사냐고 하면서 안 된다고 했어요. 토드는 금붕어 때문에 안 되는구나. 그럼 금붕어를 죽여버려야지. 이러면서 엄마가 보는 앞에서 표백제를 그 어항에 부어버립니다. 그리고 금붕어가 죽는 모습을 보면서 웃었어요. 아니 얘가 딱 봐도 너무 이상하잖아요. 도저히 아이가 통제가 되지 않아서 결국 조지아 정신병원에 3개월간 입원시킵니다. 애가 도대체 왜 이렇게 항상 화가 나 있고 분노 조절이 안 되는지 원인을 찾고 치료를 하기 위함이었어요. 근데 이 토드의 행동 원인 중에 하나는 엄마가 너무 감싸주기 때문이었어요. 이 엄마 레지나는 자신이 어렸을 때 아빠가 너무 엄격해서 나는 절대 아이를 저렇게 키우지 말아야지 하면서 아이가 뭘 해도 뭔가 이유가 있겠지. 용서하고 감싸주고 변호하고 하면서 방조자가 돼버렸어요. 새아빠인 타그는 항상 자기 자식들만 애정하고 토드에게는 사랑을 주지 않았어요. 그것 때문에 항상 2등으로 밀려난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새아빠는 나중에 인터뷰에서 토드는 내가 한 일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떻게든 보복할 방법을 찾는다. 한 번은 나한테 복수하고 싶어서 이 변기통에 목욕 타월을 쑤셔넣고 집안을 침수시켰다고 말했어요. 토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은 도저히 감당이 안 돼서 방학마다 엄격하고 무서운 할아버지 집에 보내기로 결정했어요.
문제는 이 할아버지가 너무 학대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들이 토드에게 배움이 됐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토드가 말을 안 들으면 머리채 잡고 끌고 나가서 밖에 나무에 매달아 놓고 채찍으로 정말 세게 때렸다고 해요. 그리고 농장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동물을 다룰 때 사용하는 전기 충격기를 이용해서 토드를 고문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토드가 기가 죽지 않았어요. 어느 날은 할아버지가 토드 앞에 이 돼지를 한 마리 데리고 와서 이 눈앞에서 거세를 시킵니다. 그러면서 너 말 안 듣지? 이 다음번에는 너를 이렇게 만들어줄 거야. 이렇게 협박하기도 했어요. 토드는 모든 곳에서 환영받지 못했어요. 자기가 그렇게 행동한 건 생각 못하고 얼굴도 기억나지 않는 친아빠와 살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엄마한테 계속 친아빠한테 보내달라고 뗐었어요. 엄마는 그 남자를 잘 알았습니다. 형편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서 안 된다고, 차라리 엄마가 너 방을 예쁘게 꾸며줄 테니까 여기서 계속 같이 살자고 하면서 방에 가구도 새로 사주고 예쁘게 꾸며줬습니다. 자, 그날 밤에 이 부부가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집이 난장판이 돼 있었어요. 토드가 망치로 새로 산 그 가구들을 전부 부셔놨습니다. 나 아빠 집에 안 보내주면 진짜 다 죽여버릴 거야. 이러면서 엄마를 협박하기도 했어요. 실제로 이 엄마는 너무 무서워서 토드가 잠잘 때 토드 방문 그리고 자기 방문까지 자물쇠로 걸어놓고 잤습니다. 계속되는 토드의 폭력성에 결국 1983년 12살이 됐을 때 애리조나에 있는 아빠의 집으로 가게 됐어요. 그곳에 보내면서 부부는 거기서는 좀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품었다고 해요. 하지만 토드의 행동은 거기서 더 심해졌습니다. 이 친아빠 집에 폭탄, 총 이런 무기가 많았는데 막 눈이 돌아가는 거죠. 그런 게 너무 써보고 싶었거든요. 심지어 친아빠는 야, 너 학교에서 만약에 싸움 나면 절대 지고 오지 마. 그거 진짜 창피한 거다. 이렇게 가르쳤는데 만약에 학교에서 싸우고 왔을 때 이기고 오면 왜 이렇게 심하게 때렸냐고 하면서 토드를 때렸습니다. 그리고 집에는 항상 아빠가 데리고 오는 여자들이 있었는데요. 막 옷도 안 입고 돌아다니고 밤에 이상한 짓거리 하고 교육이 될 수가 없는 환경이었어요. 친아빠는 토드한테 폭탄 만드는 방법, 도둑질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가르쳤습니다. 이 시점에 점점 폭력성이 커지고 과감해졌어요. 1986년 11월 15살이 됐을 때 이웃집 소녀를 좋아하게 됐는데 그동안 누군가와 정상적인 교류를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이 소녀가 너무 갖고 싶은 거죠. 그러면서 집착하게 됐어요. 같이 놀자, 데이트하자 이럴 때마다 그 소녀 KT는 싫다고, 나는 너한테 관심 없다고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러다가 11월 25일 토드의 아빠가 집을 비웠어요. 빈집에 혼자 있으니까 뭔가 일을 저지르고 싶어진 건지 그 소녀의 집으로 갑니다. 똑똑 노크를 했어요. 거실에서 공부하던 KT가 문을 열고 나옵니다. 잠깐 밖으로 나와봐. KT는 안 돼, 나 동생 돌보고 있어서 밖에 나갈 수가 없어. 잠깐이면 돼. 잠깐 나와서 이야기해. 토드는 끈질기게 나오라고 했지만 KT는 끝까지 거절했습니다. 근데 계속 가지 않고 막 뒷문까지 와서 잠깐만 나와달라고 귀찮게 했어요. KT는 진짜 왜 이렇게 안 가는 거야. 진짜 잠깐만 나갔다 오면 되겠지? 이러면서 신발도 신지 않고 앞으로 나갑니다. 근데 문 앞에 나오자마자 토드가 뒤에 숨기고 있던 총을 머리에 겨누면서 조용히 따라오라고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자기 집 침실로 끌고 가서 밧줄로 손을 결박하고 입을 가리고 목에 칼을 들이대면서 끔찍한 범행을 저지릅니다. 자, 그러는 동안 KT 집에 혼자 남겨진 5살 남동생이 정말 똑똑한 게 이 누나가 사라진 걸 보고 911에 직접 신고 전화를 했어요. 곧바로 경찰들이 출동합니다. 밖에는 사이렌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이 두 사람이 집이 가까웠기 때문에 그 소리를 듣고 토드가 KT를 풀어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너 집에 가면 강아지 찾고 있었다고 말해. 만약에 오늘 일어난 일 다른 사람들한테 말하면 너 그리고 너 가족들 싹 다 죽여버릴 거야. KT가 집으로 돌아갔을 때 이 집에는 경찰들과 부모님이 KT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너무 무서워서 토드가 시킨 대로 거짓말을 합니다. 근데 얘 표정이 심상치 않은 거예요. 공포에 질려있고 무슨 일을 당한 것처럼 보였어요. 부모님과 경찰들이 계속해서 진짜 괜찮으니까 말해보라고, 우리가 지켜주겠다, 사실대로 말해도 괜찮다고 계속 다독였습니다. 결국 KT가 울면서 모든 사실을 털어놨어요. 경찰들은 곧바로 근처에 있는 토드의 집으로 출동했어요. 처음에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어이없는 건 한참 뒤에 문을 열더니 22구경 소총을 들고 경찰들한테 저 앞으로 어떻게 되나요? 몇 년형을 받게 될까요? 라고 물었어요. 토드는 그 자리에서 체포됐고 납치 및 성폭행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법원 기록에 따르면 경계성 인격장애를 진단받았는데 IQ는 평균 이상인 120을 기록했어요. 현실 감각이 떨어지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면서 그런 짓을 저지르는 거예요. 이 정신과 의사한테는 아빠에 대한 반항심 때문에 KT를 공격한 거라고 말했는데 이 정신과 의사는 토드는 자아가 과도하게 부풀려져 있고 표현 가능한 감정이 분노뿐이라고 분석했어요. 판사는 토드는 아주 똑똑한 사람이지만 행동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너무 위험하다고 사회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인물로 판단된다 하면서 미성년자임에도 성인 재판으로 넘겨버립니다. 납치 혐의에 대한 유죄를 인정하는 대신에 성폭행 혐의가 취하됐고요. 1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성범죄자로 등록됐어요. 이 재판 과정에서 토드의 엄마가 쓴 탄원서가 진짜 황당했는데 이 엄마는 토드가 무슨 짓을 해도 그런 이유가 있겠지 하면서 감쌌잖아요. 그리고 그런 행동이 토드를 더 폭력적으로 만들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엄마가 쓴 탄원서 일부를 읽어드릴게요. 사람들은 우리 아이가 그 소녀를 집 앞까지 데려다 줬다는 사실을 잊고 있어요. 그게 과연 범죄자의 모습인가요? 오히려 이 사건이 저희 모자의 관계를 더 가깝게 만들어줬습니다.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나쁜 일 속에서도 가끔은 좋은 일도 생길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걸 들은 모든 사람이 지금 저게 맞는 거야? 하면서 경악했습니다. 토드는 처음 수감됐을 때는 자잘한 폭력으로 문제를 일으키기도 했었는데요. 20살이 넘어간 뒤로는 아주 조용히 지내면서 행동이 교정되는 것처럼 보였어요. 이 IQ가 높은 지능적인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학습하게 되는 거죠. 아, 눈에 띄게 문제를 일으키면 이렇게 인생이 꼬이고 감옥에 오게 되는구나. 내가 원하는 걸 얻으려면 착한 척 해야겠다. 어른이 된 토드는 자신이 누구인지 숨기는 게 낫다는 걸 깨닫고 겉으로는 친절하고 부드러운 모습을 보여주면서 사람들을 조종해서 원하는 걸 얻기로 결심합니다. 2001년 11월 토드는 모든 형량을 마치고 엄마가 살고 있는 사우스 캐롤라이나로 이주했어요. 이때는 30살이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있는 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센트럴 애리조나 칼리지에 있는 컴퓨터과학 학사 학위까지 따내고 나왔어요. 그 학위를 이용해서 2002년부터 그래픽 디자이너로 취업해서 일하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다시 공부해서 사우스 캐롤라이나 업스테이트 대학교에서 경영학 마케팅 학사 학위까지 받습니다. 그리고 2006년부터 부동산 쪽에 발을 들이는데 이 부동산 면허를 따려면 전과가 있는 경우에 그걸 기재해야 했어요. 토드는 15년형을 살다 나온 걸 단순한 10대 때의 실수라면서 여자친구랑 말싸움 중에 이 총기를 소지하고 있었는데 이 당시에 애리조나가 미성년자 총기 소지에 대해서 엄격한 단속을 하고 있었다고. 그래서 15년형이나 받게 된 거라고 주장했어요. 그러면서 저는 이 실수 이후에 교도소에서 학사 학위를 취득했고 지금은 사우스 캐롤라이나 대학교에서 경영학 학위를 마무리 중입니다. 저는 명예학회 회원이고 개인 조종사 면허까지 따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납치와 성범죄로 15년을 살다 나온 과거를 마치 어린 시절 작은 실수처럼 포장한 거죠. 근데 놀랍게도 사우스 캐롤라이나 부동산위원회에서 이 설명을 듣고 면허를 승인합니다. 당시에 범죄 경력 조회가 의무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설명만으로 면허가 취득 가능했다고 해요. 덧붙이자면 이 사건은 부동산 면허 신청에서 범죄 경력 조회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계기가 됐고 이 사건 이후로 사우스 캐롤라이나주는 2015년부터 범죄 경력 조회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시행하게 됐어요. 어쨌든 토드는 면허증을 받게 됐고 성공한 부동산 중개인이 됩니다. 2008년에는 한 기사에서 사우스 캐롤라이나에서 가장 잘 나가는 신인 부동산 중개인이라고 소개까지 했어요. 부동산 일이 너무 잘 되자 회사를 세우기로 합니다. 그래서 2009년에 부동산 회사를 설립하고 직원을 12명이나 쓰면서 훨씬 더 부자가 되고 있었어요. 이 주변에서도 온라인에서도 평가가 좋았고 사람들은 토드를 일 잘하는 사업가, 성공한 사람 이렇게 기억했습니다.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상한 점이 정말 많았어요. 이 회사의 웹사이트 소개하는 부분을 보면 이런 문구가 적혀 있거든요. 직원들에게 제대로 된 성과를 못 내면 밥을 안 주겠다고 협박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3일이 지나면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게 되는지 아나요? 회사 공식 사이트에 버젓이 이렇게 적어놨고요. 심지어 회사에서 포르노를 그냥 켜놓고 보고 사람들한테 내가 왜 감옥 갔다 왔는지 아냐고 자랑스럽게 말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토드를 존경하고 좋게 봤어요. 집도 여러 개 있지, 비싼 차 타고 다니지,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이상하게 생각 안 하고 신뢰했습니다. 그렇게 승승장구하면서 2014년에 사우스 캐롤라이나 우드러프에 있는 38만 평 시골 땅을 구매했어요. 그 땅에 전자식 대문, 거대한 울타리 감시 카메라 덕까지 설치하면서 완전한 자기를 위한 무대를 만들어 나갑니다. 이 사람들
눈에는 정말 곰이나 사슴 이런 야생동물 때문에 덫을 설치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곳은 완전 범죄를 위해 마련된 공간이었습니다. 토드는 SNS에 자기의 생각을 적는 걸 좋아했어요. 그리고 또 좋아하는 글쓰기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아마존에 리뷰를 남기는 거였습니다. 이 토드가 리뷰를 남긴 물품들만 모아서 봐도 이 사람 진짜 수상한데? 하고 의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그 리뷰들을 보여드릴게요. 마스터 패드락 자물쇠 리뷰에서는 튼튼한 자물쇠예요. 운송 컨테이너 5개에 달아뒀어요. 물론 이게 사람을 막지는 못하겠지만 최소한 그들이 너무 늙어서 신경 못 쓸 때까지 시간을 끌 수는 있을 겁니다. 그리고 칼을 구매한 리뷰에서는 아직 아무도 찔러본 적은 없지만 그 꿈을 계속 간직하고 있어요. 언젠가 그렇게 할 날이 온다면 꼭 이런 고품질 도구로 할 겁니다. 자, 또 다른 자물쇠 리뷰예요. 이거 정말 작동 잘 됩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대들면 이걸 양말에 넣고 응징하세요. 그런 사람들은 이런 강철의 진가를 당신만큼 절대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운송 컨테이너에도 아주 잘 맞아요. 그리고 삽을 또 구매하는데요. 시체를 숨겨야 할 때를 대비해서 차 안에 항상 하나 가지고 있어야 해요. 풀사이즈 삽을 집에 두고 왔을 때 요긴하게 쓸 수 있습니다. 아, 난쟁이 삽이 포함되지 않은 게 아쉽네요. 그리고 전기톱 리뷰도 있었는데 이웃이 가만히 서 있도록 만드는 게 이미 힘든 일인데 전기톱까지 없으면 얼마나 더 어려워질까요? 이 전기톱은 그런 점에서 정말 훌륭해요. 또 자물쇠 리뷰인데 이번에는 이제 내 자물쇠들은 자물쇠를 잠그는 자물쇠가 달려있어요. 여긴 이제 거의 호텔 캘리포니아입니다. 라고 남겼습니다. 호텔 캘리포니아는 토드가 가장 좋아하는 노래였다고 하는데요. 이 노래를 들어보면 호텔 캘리포니아가 겉으로는 아름답고 호화스럽지만 한번 들어오면 영원히 빠져나갈 수 없는 덫, 지옥 이런 걸 상징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농장에 들어오면 절대 못 나간다는 뜻이고 이 범죄를 본인만 알고 있는데 자랑하고 싶은 거죠. 그걸 자물쇠와 컨테이너에 비유해서 은근히 자랑하고 조롱하는 그런 리뷰라고 생각됩니다. 토드가 체포된 뒤에 계속해서 그 농장을 수색했어요. 하지만 그 범위가 너무 넓어서 수색이 쉽지 않았습니다. 토드는 자기가 자백할 때니까 2가지 소원을 들어달라고 말했어요. 첫 번째는 엄마한테 전화하게 해달라는 거였고 두 번째는 친구 딸 대학 등록금을 보내줄 수 있도록 이체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토드한테 도대체 피해자가 몇 명인 거냐고 물었어요. 토드는 손가락이 부족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피해자들을 묻은 곳으로 경찰들을 데려가요. 그 농장에서는 찰리를 포함해서 총 5구의 시체가 발견됐습니다. 토드가 데려간 그 장소에서 마지막에 발견된 2구의 시체는 25살 메건 매크로콕 씨와 29살 조니 콕 씨였습니다. 스파턴버그 지역에 사는 부부였고 아들이 한 명 있었어요. 이 부부는 2015년 12월부터 쭉 실종 상태였습니다. 토드가 와플하우스를 자주 갔는데 그곳에서 항상 진상짓을 했거든요. 여직원들한테 터무니없이 큰 팁을 주면서 자기 집으로 가자고 이상한 행동을 자주 했습니다. 아니 무슨 밤일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내가 식당에서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나한테 엄청 큰 금액을 주면서 야 우리 집에 갈래? 이러면 기분 나쁘죠. 무섭기도 하고. 이런 행동 때문에 항상 토드가 오면 여직원들 대신에 남자 직원들이 주문을 받으러 갔고 이 가게의 블랙리스트였어요. 근데 어떻게 메건이 토드를 알게 됐냐. 메건이 마약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 하나뿐인 아들에게서 양성 반응이 나오게 됩니다. 이 일로 2015년 12월에 아동방치 혐의로 기소됐어요. 이 메건은 자기 엄마한테 전화해서 엄마 진짜 제발 한 번만 보석금 내줘. 내가 나가서 제대로 일할게. 그리고 아들을 위해서 이제 진짜 제대로 살게. 한 번만 도와줘. 이러면서 부탁했고 엄마는 딸을 믿고 보석금을 내줍니다. 이 메건은 나와서 엄마한테 갚을 돈, 아이를 키울 돈, 더 많은 돈이 필요하게 된 거죠. 그때 토드가 메건을 꼬십니다. 내가 부동산 일 하는데 청소하는 일도 있거든? 이러면서 돈 많이 주겠다고 일자리를 제안한 거죠. 메건은 그 일을 남편과 같이 하기로 해요. 그래서 토드의 농장으로 함께 이동했어요. 그곳에 도착했을 때 토드는 또 물품을 챙겨주겠다고 하면서 차고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총을 가지고 나왔는데 남편 조니가 칼을 꺼내들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 즉시 총을 쏴서 조니를 죽였습니다. 경찰들이 이 말을 듣고 그럼 조니가 들고 있던 그 칼은 어디 있냐 물었어요. 몰라요. 그런 쓰레기 같은 건 챙기지 않거든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토드가 하는 말은 다 믿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실제로 조니가 칼을 들고 있었다면 나중에 이 칼도 처리를 했겠죠. 조니는 칼을 들고 있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유 없이 그냥 총을 맞았을 수도 있어요. 경찰들이 몇 발 쐈냐고 물어봤고 토드는 가슴에 2발 쐈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솔직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메건을 사슬로 묶어서 이 저장용 컨테이너 안에 가뒀어요. 그 안에서 뭘
뭘 할지 생각해 보려고요. 진짜 뭘 해야 될지 몰랐어요. 한편으로는 이 여자를 죽여버리고 싶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어떻게든 살려주고 싶기도 했어요. 토드는 이 자백 내내 아무 감정 없이 무슨 물건 대하듯이 피해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갇혀있는 메건한테 가서 내가 너한테 $4,000 주고 테네시까지 데려다 주겠다. 너는 거기서 새 인생을 살라고. 너가 경찰에 신고할 건 걱정 안 한다고. 너도 과거 구리잖아.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덧붙였어요. 메건이 그 말을 듣고 너무 신나서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더라고요. 뭐 나쁘진 않았어요. 토드는 밖으로 데리고 나가겠다고 말해놓고 밖에 비 오고 우중충해져서 운전하기 싫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몇 날 며칠 그 컨테이너에 그냥 방치했어요. 크리스마스 당일에 며칠 만에 메건을 확인하러 컨테이너에 갑니다. 메건을 꺼내주러 갔는데 무슨 야생동물을 잡은 기분이었다. 막 날뛰었다고. 그러면서 분명 며칠 전까지만 해도 테네시 가서 새 인생 살겠다고 너무 고맙다고 행복한 것처럼 하더니 갑자기 미친 듯이 저를 거부했다니까요? 이해가 안 가요. 라고 말했어요. 아니 눈앞에서 남편 죽이고 살려주겠다고 해놓고 며칠 동안 감금하면 누가 안 미쳐요. 살려줄 것 같지도 않은데. 그러면서 토드는 자기는 진짜 이것저것 다 해줬다고. 등불도 주고 환기장치도 설치해주고 베개도 주고 담요도 주고 근데 그걸 고맙게 여기지도 않고 오히려 그걸 메건이 태워버렸다고. 그러면서 이 어둡고 구질구질한 컨테이너에 있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배은망덕할 수가 있냐고 말했어요. 자기가 그 컨테이너에 가둔 것부터가 문제라는 걸 잊은 건지 아니면 자기가 죽일 사람이었는데 살려줬으니까 무한 감사를 해야 된다는 신이 된 것 같은 착각인 건지 모르겠지만 자기는 메건한테 호의를 베풀고 잘해줬는데 왜 고마워하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계속 말했어요. 토드가 며칠 만에 컨테이너에 돌아왔을 때 메건은 등불을 이용해서 컨테이너에 불을 붙입니다. 그 컨테이너에서 바로 메건을 끌어내고 머리에 총을 쏴서 죽였어요. 그러면서 존이 메건, 찰리를 죽일 때 모두 같은 총을 썼다고 말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총은 아니지만 쓸만합니다. 특히 180그레인 탄환을 쏘면 효과가 아주 좋아요. 이러면서 무슨 리뷰하듯이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컨테이너에서 구조된 카일라에 대해서도 카일라가 바이브레이터 TV, DVD 플레이어, 성인용 색칠 공부책 이런 걸 자기한테 사다 달라 했다고. 그리고 잡혀있는 동안 자기한테 편지까지 썼는데 나랑 성관계를 하고 싶다고 애원하는 내용이었다. 내가 걔가 피해자가 아니라고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카일라는 결국 나를 배신한 거라고 하면서 결국 이 일은 그레이의 50가지 그림자 같은 상황이 돼버렸죠. 라고 했어요. 실제로 카일라가 그런 편지를 썼다는 증거는 그 어디에서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카일라는 인터뷰에서 그 사람이 자기 뜻대로 되고 있다고 생각하게 놔두는 게 더 쉽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그래서 그냥 생각하고 싶은 대로 믿게 내버려뒀다고 합니다. 아마 생존을 위해서도 그렇게 하는 게 더 나은 방향이라고 생각한 거겠죠. 지금까지도 이미 5명을 살해한 살인범인데 여기서 또 충격적인 자백을 합니다. 자기가 2003년에 일어난 미제 사건의 범인이라는 거예요. 이 사건은 13년 동안 미해결로 남아있던 사건이고 4명이 사망한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었어요. 슈퍼바이크 모터스포츠라는 오토바이 가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곳은 오토바이 매니아들의 성지 같은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오토바이를 사고 팔 뿐 아니라 이 매니아들끼리 이야기도 나누고 시간도 보내고 하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이 가게의 오랜 단골인 노이라는 사람이 자기는 퇴근하고 항상 그 가게를 가는데 항상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고. 그리고 그 가게에서 나갈 때마다 애들아 사랑해 이렇게 외치면서 집에 간다고 말했어요. 그만큼 손님들한테도 따뜻하고 애정 있는 공간인 거죠. 이 가게에는 사장인 30살 스코폰더 그리고 사장의 친한 친구가 직원으로 일하고 있었는데 29살 브라이언 루카스였어요. 2003년 11월 6일 아까 단골이라고 말했던 노이는 이날도 가게에 놀러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전화를 겁니다. 그날 전화는 스콧의 엄마 베일리가 전화를 받았는데요. 노이가 오늘 가도 돼요? 시간 되나요? 라고 물었고 베일리는 스콧이랑 브라이언 가게에 있어 놀러와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30분 뒤에 노이가 그 가게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현장을 보게 돼요. 직원인 브라이언 루카스, 주인 스콧 폰더, 스콧의 엄마 베벌리 가이, 그리고 정비공으로 일했던 26살 크리스 셔벳. 이 4명이 모두 죽어 있었어요. 이 현장을 본 사람도 트라우마가 심했을 것 같아요. 이 일은 단 30분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 4명을 30분 만에 제압하고 살인한 사건이에요. 그리고 당시에 죽어있는 스콘 옆에 핸드폰이 있었는데 죽는 그 마지막 순간에 아내에게 전화를 걸려고 시도했다고 합니다. 아내 멜리사가 임신 7주차 임산부였거든요. 멜리사는 남편이 죽고 엄청난 좌절과 상실감에 빠져 있었어요. 그리고 7개월 뒤에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때 멜리사는 이렇게 말했어요. 아이가 태어나고 그 사건으로 겪었던 슬픔이 조금은 가려졌다고.
왜냐면 다시 한번 그 사람의 일부를 품을 수 있게 됐으니까요. 이 말을 듣고 저는 진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이 아이를 볼 때마다 미안해서 나라도 열심히 살아야지 했다가 또 아이의 아빠가 그리워지고 우울해지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자, 사건이 발생되고 1년 뒤에 경찰들이 다시 멜리사를 부릅니다. 멜리사는 사건에 대한 새로운 정보가 있나 보다 이러면서 아이를 데리고 나갔어요. 근데 경찰들이 그 자리에서 아이의 DNA를 이 기저귀에서 채취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경찰서로 전화해서 스콧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러면서 그 아이가 스콧의 아이가 아니다. 그게 죽음의 원인이 됐을 수도 있다. 이러면서 루머가 퍼지고 있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아이의 DNA가 아빠 스콧과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같이 살해된 스콧의 친한 친구 브라이언 루카스와 DNA 결과가 일치하는 거죠. 참고로 브라이언도 2명의 아이가 있는 유부남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브라이언이 아내랑 사이가 틀어져서 혼자 살 집을 보고 다녔다는 정황도 있었거든요. 자연스럽게 경찰들은 두 사람이 불륜관계구나 라고 판단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듣고 스콧의 아빠는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아들이랑 아내를 한 번에 잃었는데 이제 유일한 핏줄인 손자마저 친손자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멜리사는 절대 그럴 리 없다. 나는 스콧을 배신한 적이 없다고. 이 모든 게 진짜 말도 안 되는 거다 라고 강력하게 주장했어요. 하지만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멜리사는 사망한 남편을 배신하고 남편의 가장 친한 친구랑 바람난 불륜녀라는 수많은 비난을 받았고 심지어 저 여자가 살인에 연루됐을 수도 있다 이러면서 사람들은 멜리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루머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멜리사는 그 스콧의 할머니와 친한 친구처럼 지냈었는데 이 일로 할머니는 큰 상처를 받았고 얼마 안 있어서 생을 마감합니다. 자, 사람들이 불륜녀다, 배신자다, 남편을 죽게 만든 게 저 여자다 이러면서 수많은 욕설과 비난을 멜리사에게 퍼부었어요. 멜리사가 경찰들한테 이거 진짜 말도 안 되는 거다. DNA 검사 한 번 더 하라고. 내 눈앞에서 직접 아이 입에서 채취하고 그 자리에서 봉투에 넣어서 보내라. 다 내 눈앞에서 하라고. 못 믿겠다고. 필요하면 스콧 시신이라도 파내서 DNA 검사 다시 해보라고 이러면서 거짓말 탐지기까지 직접 하겠다고 나섰어요. 자, 그러던 중에 DNA 검사 결과 스콧의 엄마 베벌리 가이가 스콧의 엄마가 아니라는 검사 결과가 나온 거예요. 이 베벌리 가이의 DNA가 브라이언 루카스랑 일치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경찰들의 실수로 브라이언이랑 스콧의 DNA가 뒤바뀌게 된 거죠. 이 말도 안 되는 실수 때문에 멜리사랑 가족들은 18개월이 넘도록 엄청난 스트레스와 비난, 욕설, 피해를 입었어요. 이 남편을 잃은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불륜녀고 심지어 가장 친한 친구랑 바람이 났다니. 그리고 진실을 아무도 안 믿어주는데 얼마나 힘들고 답답했을까요? 경찰들의 부주의는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사건 당시에 총격이 발생하기 몇 분 전까지도 이 가게에 다른 손님이 있었거든요. 이 총격 직전에 가게에 있던 손님은 경찰들한테 내가 매장에 나가기 전에 이 가게에서 수상한 사람을 봤다고. 왠지 그 남자가 범인일 것 같다 이러면서 용의자 몽타주까지 완성합니다. 경찰들은 슈퍼바이크 모터스포츠 모든 고객 명단을 뽑고 그 사람들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혹시 이 사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아는 게 있다면 꼭 연락주세요. 그리고 그 명단에 토드 코랩도 있었어요. 경찰들이 토드한테 2번이나 전화를 걸었는데 받지 않았고 편지에 답도 안 했습니다. 그럼에도 경찰들은 명단에 있는 사람들 다 조사할 필요는 없지 이러면서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토드는 전화를 한 번도 받지 않았고 편지에 답도 안 했고 심지어 전과자잖아요. 그럼 한 번쯤 의심해볼 만도 한데 의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13년이 흐른 거예요. 그리고 지금 토드가 자랑하듯이 자백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골프 실력은 별로여도 살인 실력은 최고예요. 30초 안에 그 모든 것을 클리어했다고 마치 게임하듯이 말했어요. 이 토드의 자백에 따라서 상황을 설명해드리면 사건이 일어나기 2년 전 이 감옥에서 출소하고 나서 오토바이를 사고 싶었대요. 그래서 슈퍼바이크 모터스포츠에 가서 9,000달러짜리 오토바이를 구매합니다. 1,000만 원이 넘는 금액이에요. 근데 시간이 좀 지나서 생각해보니까 조금 후회가 되는 거예요. 너무 큰가? 이러면서 오토바이가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리고 심지어 며칠 뒤에 아파트에서 누가 그 오토바이를 훔쳐갑니다. 토드는 그 직원들이 자기한테 불친절했고 이 아파트에 오토바이를 둔다는 사실을 걔네가 알고 있으니까 걔네가 훔친 거다 라고 생각했어요. 구매한 지 3일도 안 돼서 오토바이가 사라졌기 때문에 경찰서에 신고를 했고 보험금을 탔습니다. 하지만 1,000만 원의 공제금을 잃었어요. 어쨌든 그렇게 토드는 새 오토바이를 사려고 슈퍼바이크 모터스포츠에 갑니다.
근데 저는 이 말을 믿을 수가 없는 게 그 가게가 친절하지 않았고 그 가게 사람들 때문에 도난당한 게 사실이라면 다시 그 가게에 가서 오토바이를 구매하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그들이 다 사망해버려서 진실은 모릅니다. 토드는 그날 직원과 주인이 자기를 험담하는 걸 들었다고 해요. 너무 화가 나서 일단 가게를 나와서 총을 구매했고 2003년 11월 6일에 다시 그 가게에 가서 오토바이 좀 보려고요 하면서 오토바이를 사러 간 척 했습니다. 그리고 아무 오토바이나 보고 이거 주세요 라고 하면서 직원들이 뒤쪽에서 오토바이를 가져오게끔 했어요. 그리고 조용히 다른 고객들이 모두 나가는 걸 기다렸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 이야기를 하면서 경찰들한테 다른 고객들이 나가는 걸 기다린 이유에 대해서 부수적인 피해는 멋지지 않으니까요 라고 말했어요. 다른 고객들이 다 나가고 나서 토드는 가게 뒤편으로 걸어갔어요. 거기에는 토드에게 건넬 오토바이를 준비하던 26살 크리스 셔벳이 있었는데요. 그 크리스를 망설임 없이 총으로 쏴 죽이고 바로 가게 앞쪽으로 이동해서 엄마인 베벌리 가이를 쐈어요. 브라이언과 스콧이 그걸 보고 도망가려고 했는데 자기가 뒤따라가면서 그들을 쏴 죽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안으로 걸어 들어가면서 모두의 이마에 한 발씩 총을 쏴서 확실하게 죽게끔 했다고 해요. 2017년 5월 26일 토드는 스콧 폰더, 브라이언 루카스, 크리스 셔벳, 베벌리 가이, 조니 콕시, 메건 매크로콕시 총 7명의 살인과 납치 2건, 성폭행에 대한 모든 유죄를 인정합니다. 이 재판에 많은 피해자들의 가족들이 참여해서 증언했어요. 유일한 생존자인 카일라는 사건 이후에 심각한 후유증과 PTSD에 시달려서 직접 재판에 나오지는 못했어요. 슈퍼바이크 모터스포츠 사건 스콧의 아내 멜리사는 재판장에서 나는 스콧의 오토바이 뒤에 앉아서 바람을 맞으며 달렸던 그 시간들이 그립습니다. 그가 임신한 내 배를 쓰다듬으면서 아기가 뱃속에 발길질하는 걸 느꼈던 순간들,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그 시간들이 너무 그리워요. 저는 너무 많은 걸 잃었어요. 그리고 농장부지에서 죽은 메건 콕시의 엄마 메리도 증언을 하는데요. 우리가 어딜 가든 메건의 아들이 늘 엄마를 찾는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그 아이에게 엄마가 죽었다는 걸 말해야 했던 그날은 정말 끔찍했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토드 콜의 엄마가 나중에 이런 발언을 해요. 제가 그 전까지는 그래 엄마도 문제가 있지만 아이가 저렇게 태어난 거니까 얼마나 속상할까 이런 마음이 아주 조금 있었거든요. 근데 이 발언을 듣고 그런 마음이 싹 사라졌어요. 그냥 토드랑 똑같은 인간입니다. 뭐라고 하냐면 우리 애가 매일 나가서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니잖아요. 첫 번째 살인과 두 번째 살인 사이에 시간이 꽤 길었거든요. 물론 그 죽은 가족들에게 위로가 안 된다는 건 알아요. 미안합니다. 하지만 그 애는 연쇄 살인범은 아니에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자기 아들을 모욕 주고 창피 줘서 그랬을 거다. 누구라도 화가 많든 적든 창피당하길 원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이러면서 아들의 범죄를 합리화합니다. 피해자의 가족들은 부당사망 소송을 제기했어요. 민사소송으로 피해자가 사망함으로써 생긴 경제적, 정서적 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겠다는 소송인데요. 카일라 브라운은 이 소송에서 630만 달러, 하나로 87억 정도의 배상 판결을 받고요. 조니 콕시의 가족들도 270만 달러, 37억 정도의 손해배상금을 받게 됐어요. 나머지 가족들은 얼마를 받았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었습니다. 멜리사는 이 소송에 대해서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니다. 솔직히 배상금을 기대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다고. 그 돈은 우리 가족이 입은 상처를 결코 메꿀 수 없다고 말했어요. 토드 콜랩은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7번 선고받았습니다. 이제 영원히 남은 생을 감옥에서 보내게 됐어요. 실제로 이 사건을 준비하면서 이 토드 콜랩의 말도 안 되는 태도에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머리가 아팠는데요. 절대 잡히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심지어 돈도 많아서 사회적으로 정상인인 척하기 딱 좋은 이 연쇄살인범이 결국 잡혔고 다시는 세상에 나올 수 없다고 하니까 조금은 안심이 됐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피해자들과 가족들의 상처가 지워지진 않겠지만 그래도 시원한 판결이라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이 돈이 많거나 겉으로 보기에 화려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신뢰를 많이 받죠. 저 정도 재력을 갖췄을 정도면 정말 열심히 살았겠다. 뭔가 믿어도 되겠다. 이런 이미지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수많은 범죄자들이 뒤에서는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면서 평범한 이웃처럼 성실하고 친절하게 미소 지으면서 가면 쓰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이야기로 또 찾아올게요. 그때까지 모두 안전하세요.